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축복일입니다. 중도 성향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 치러진 대선에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와 5년 만에 겨룬 리턴 매치에서 이겼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겁니다. 이로써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은 이번에 승리한 마크롱이나 패배를 한 르펜 모두 차악의 선택이라는 오명들이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터 통신은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 국민연합 후보 중 한 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 환멸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중도 진영의 마크롱과 극우파의 르펜 사이에 끼어있는 좌파 진영에서 마크롱도 싫지만 그렇다고 극우 르펜은 도저히 찍을 수 없다 하는 선택의 한계에 부딪힌 선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크롱은 극우를 혐오하는 캠페인으로 차선의 선택을 강조하는 선거 전략을 채택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연임에 성공하긴 했지만 국론 분열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은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벌어진 경제적 어려움이 르펜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크롱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내치보다는 외치에 신경을 쏟는 사이에 르펜 후보는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앞세워서 지지를 끌어올렸는데 그러면서 이 마크롱을 맹추격했던 겁니다. 특히 에너지 부분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를 인하한다든지 생활 필수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감면하겠다. 이런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이 프랑스인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마크롱을 턱 밑까지 쫓는 추격전을 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판 추격을 하던 이 르펜을 좌절시킨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은 선거 막판에 터진 르펜의 러시아 자금줄 논란이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마린 르펜 프랑스 대선 후보의 소속 정당인 국민연합, 그러니까 NR이 이 러시아 군수업체에 거액의 빚을 상환 중이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민연합, 그러니까 NR이 2020년부터 2028년까지 러시아 항공기 부품 회사인 아비아자 푸차스트의 대출 총액 1,200만 유로, 한 161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분기별로 상환 중이라 그러면서 계약서 사본을 공개한 겁니다. 이 회사는 이 러시아 군용기에 쓰이는 재생부품이라든지 연료, 윤활유 같은 것들을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2020년 11월에 이란과 북한 등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이유로 미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합은 지난 2014년 러시아은행 포스체코 러시아은행에서 940만 유로를 빌린 바 있습니다. 당시 대출의 상환일은 2019년 9월이었는데 아비아자 푸차스트가 2016년 이 대출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으면서 상환일이 2028년까지로 거의 10년 가까이 미뤄졌습니다. 문제는 이 국민연합 NR에 대한 이 대출이 프랑스 정당의 통상적인 대출 상환 기간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계약 덕분에 NR은 선거 자금을 확보했고 이에 따라서 르펜의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프랑스의 선거자금 감독기관은 선거자금 간접 지원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르펜의 국민연합이 NR이 그동안 친러시아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왔고 또 지난 2014년에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찬성한 바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에는 반대 의견을 드러낸 바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이 러시아 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 문제가 르펜과 소속 정당인 국민연합, 그러니까 NR의 친러시아 정당이라는 낙인을 찍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도 투표를 나흘 앞둔 20일 열렸던 이 TV 토론에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그 이후에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를 받는 러시아하고 이 르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걸 부각하는데 공을 들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푸틴의 정적이자 야권 지도자인 알렉사이 나발리도 르펜의 정당이 푸틴의 자금 세탁 조직인 제1체코러시아은행에서 900만 유로, 한 120억 원을 대출받은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것은 부패이자 푸틴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프랑스와 프랑스인 그리고 에마뉴엘 마크롱을 응원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 점이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마크롱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당선이 확정된 24일 오후 9시 30분 아내 브리치트 여사와 함께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을 둘러싼 상드마르스 광장을 찾아서 지지자들에게 당선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사상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극우의 사상을 막기 위해 나에게 투표했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감사 인사를 했던 겁니다. 현지 언론이 전한 바가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니까 일단 유럽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렇게 영국의 더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등이 이번 선거 결과에 안도할 것이라 그러면서 르펜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맞서는 서방 진영의 연대와 일치된 노력에 재앙을 안겼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르펜 후보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EU 탈퇴와 같은 과격한 공약은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이 르펜 후보가 그동안 내세운 이민 정책이라든지 프랑스 국익 최우선주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했던 개혁의 후퇴 이런 것들은 EU와 미국의 지도자들을 곤혹스럽게 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특히 르펜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프랑스 외교의 기조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심각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스카이뉴스는 르펜 후보가 당선됐더라면 세계 정세의 지각 변동이 초래됐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 마크롱 대통령의 승리를 온 유럽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반길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스카이뉴스는 이어서 마크롱 대통령의 승리는 프랑스와 독일이 계속 유럽의 중추로 남고 프랑스 대통령은 지속해서 유럽을 외교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이런 연유로 선거 결과가 마크롱 승리로 나오니까 우르줄라 폰 데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트위터에 우리의 탁월한 협력을 계속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프랑스와 유럽을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축하를 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부장도 트위터에 브라보 엠마뉴엘이라고 쓰면서 이 격동의 시기에 우리는 강력한 유럽과 더욱더 주권적이고 더욱 전략적인 EU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프랑스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크롱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눈 겁니다. 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프랑스는 우리의 가장 가깝고 중요한 동맹국 가운데 하나라 그러면서 우리 두 나라와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계속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프랑스 유권자들은 오늘 유럽에 대한 강한 헌신을 보여줬다. 우리가 계속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게 돼 기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은 재선에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과제들을 떠안게 됐습니다. 일단 5년 전인 2017년 마크롱과 르펜의 지지율 격차가 32%나 벌어졌었는데 이번에는 그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그만큼 마크롱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결집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더불어 국민들의 분열도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은 재선 직후에 기권한 유권자 그리고 르펜 후보를 뽑은 유권자들 향해서 이제는 한 진영의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만인의 대통령으로서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어서 르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분노에 대응책을 찾아내겠다 그러면서 프랑스를 통치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곧바로 다가오는 6월의 총선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가장 경계가 되는 것은 르펜이 이끄는 극우층의 확대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원조 극우의 아이콘이면서 르펜 후보의 아버지였던 장 마리 르펜이 국민전선 그러니까 FN인데요. 이 FN은 RN의 전신입니다. 이 FN 후보로 결선에 진출한 2002년에는
552만 5천 표를 확보해서 17.8%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2017년 대선 결선에 진출한 르펜 후보는 아버지보다 500만 표 이상 많은 1,034만 표를 득표해서 33.9% 지지율을 획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르펜 후보가 42%대의 득표율을 얻었다는 거죠. 지난 5년 사이에 8%포인트 가까이 지지층을 늘린 셈입니다. 자, 이런 르펜 지지층의 확대는 우선 르펜의 극우 지지자들이 늘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마크롱에 대한 실망감이 르펜 지지로 이어졌다는 것, 이게 현지 언론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1차 투표 후에 첫 주말 수도 파리와 말세유 등에서 열린 시위에서는 마크롱을 뽑자, 르펜을 뽑자 이런 선거 구호가 아니라 르펜은 안 된다, 마크롱은 안 된다 이런 구호가 중심이 있었다는 게 이를 방증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는 6월 12일 1차 투표라고 또 19일 2차 투표를 치르게 될 국회의원 선거가 당장 마크롱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됐습니다. 이 선거에서 당연히 여당이 하원 의석 과반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동안 프랑스의 정치는 대체로 대선 승리하고 총선 승리에 정당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 더욱 신경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의장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집권 여당인 전진하는 공화국, 그러니까 LREM이라고 그러는데 이 LREM 정당이 하원을 장악하지 못할 경우에 손발이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진하는 공화국 LREM이 하원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수당을 차지한 야당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고 불편한 동거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흘러나오는 겁니다. 특히 지난 10일 1차 투표에서 득표율 21.95%로 3위에 그쳤지만 그래서 낙선했죠. 극좌 성향의 장리크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그러니까 LFI 대표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총리 자리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그가 이번 대선에 출마한 좌파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 LFI가 총선에서 승리해가지고 하원 다수당이 된다면 멜랑숑이 총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하원이 여소야대로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총리로 임명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이런 선택을 해왔다는 점에서 마크롱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결국 이 마크롱 대통령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전진하는 공화국, 그러니까 LREM이 승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 출마를 1년을 앞두고 이 창당한 전진하는 공화국 정당은 대선 승리 한 달 후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영광이 이번 총선에서 과연 재현될 수 있을까? 이건 상당히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2020년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공화당, 사회당, 녹색당에 밀려가지고 참패를 했고요. 2021년 레지옹 단체장을 선출하는 광역 지방선거에서도 존재감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크롱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5년간 프랑스를 이끌어가기에는 여러 난관이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마크롱이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이번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어떤 전략을 펼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그만큼 이 다가오는 총선이 마크롱의 미래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